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제3회 모의고사가 돌아왔습니다. 이 3회 모의고사는 조금 어려웠다라는 게 평가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모의고사 점수를 50점 정도 받으셨다. 그러면 아주 우수한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해설을 들어보시면 알지만 까칠하게 또는 어렵게 그렇게 걸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좀 이렇게 어렵게 걸었던 문제도 연습을 해보셔야 또 실전 능력에 배양이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조금 어렵게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렵게 걸려 있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다시 만나더라도 두 번 틀리지 않겠다라는 데 모습을 갖추시면서 진행을 합니다. 한 50점 정도 나왔으면 아주 상급의 학생이고 여러분들 본고사에서는 플러스 20점 정도는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어렵습니다를 전제로 하고 여러분에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모의고사는 지금 3회분까지 진행되는데 1회분은 조금 어렵게, 2회는 좀 쉽게, 3회는 또 좀 어렵게, 그래서 한 번은 세게 약하게 세게 약하게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이 법상 중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이 4번이죠. 현존하는 건축물은 물론이고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도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판례로서 분양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옳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자, 틀린 거 수정해 볼까요? 1번. 무등록 중개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죠? X입니다. 자, 우리는 중개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중개가 무엇입니까? 하면 물건을 파는 자, 가, 사는 자, 을 사이에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중개라는 것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인 갑과 을 사이에 이 물건을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차도 하면서 그 박의 권리의 덕실이 변경되는 것을 알선해 주는 것, 이게 중개잖아, 그죠? 자, 그러면 이 개공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자기 집을 다른 사람에게 중개해주고 매매하고 수수료 받아도 위반은 아니죠, 일반인도. 근데 그 행위를 날이면 날마다 한다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이 되면 이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무등록 중개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하면 X. 상가와 주택의 분양 대행하는 행위는 이 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X입니다. 법인이 할 수 있는 14조 겸업 업무입니다. 3번 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 행위인 중개행위에는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행위는 포함한다라는 게 판례의 모습이다. 그죠? 그대로 따라가시고 5번 중개행위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X입니다. 사실행위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여러분 보다시피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개를 하는 이 행위는 여러분이 개공사라면 이 물건을 확인하고 이 사람한테 소개를 하겠죠. 물건이 괜찮으니까 얼마에 사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사실행위다 그럽니다. 물건을 확인하고 설명하는 행위. 그런데 중개를 왜 하지요? 하면 매매, 교환, 임대차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뭐라 부른다? 법률행위다. 지금도 법률행위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시는 분들은 앞으로 법률행위 하면 자동으로 계약이고, 계약은 대표적으로 매매가 계약이죠. 그래서 법률행위 하면 저절로 계약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하면 자동으로 매매, 교환, 임대차예요. 그래서 중개는 사실행위, 중개를 하는 대상은 왜 한다?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계약을 하려고 중개를 하잖아. 그죠? 이 개념을 잘 익히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중개는 사실행위, 중개를 하는 대상은 법률행위, 계약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2번 내려갑니다. 이 법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는 것은 답이 3번이죠. 자, 중개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박의 권리의 덕실병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중개 대상물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우리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개라는 것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만 이렇게 출발해야 되지 순서가 달라졌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자, 나머지 1, 2, 4, 5 그대로 익히셔야 됩니다. 다른 단어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암기하고 암기한 내용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틀렸다. 그래서 이 단어를 정의라고 찍어놨습니다. 정의라는 말은 A는 B다.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B 다시도 됩니까? B 비슷한 것도 됩니까? 이런 말 하면 틀립니다.
정의는 반드시 그대로 암기할 것 굉장히 요구했습니다. 옳지 않는 것 3번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정리되어 있죠. 3번 내려갑니다.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답이 4번인데 합법적인 개공사의 중개를 통한 거래 계약만이 이 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중개업의 등록은 거래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에 해당한다 하면 X, 효력 요건이 아니고 우리는 적법 요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뜻은 이거죠. 자, 이 A 개공사가 중개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로 한번 적읍시다. 자, 물건을 파는 자가 사는 사람을 사이에 개공사가 중개를 합니다. 중개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1억에 사겠다, 팔겠다 이렇게 계약이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 A가 등록도 하지 않은 무등록업자입니다. 자, 무등록업자, 예전 말로 하면 무허가업자죠. 무허가업자가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계약은 유효하다. 그죠? 왜 계약은 유효하는가 하면 계약이라는 것은 팔겠다, 사겠다라는 당사자 의사에 합치지 이 사람을 보고 유효다, 무효다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등록업자가 한 계약도 유효하다. 그럼 등록한 사람이 하더라도 당연히 유효하겠죠. 그러니까 등록은 효력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효력 요건은 아니라고요. 그 대신에 왜 등록을 해야 됩니까 하면 법에서 적법한 절차로서 적법 요건이다. 그래서 무등록업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적법 요건을 위반했으므로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이라는 제재를 받는 적법 요건이다. 등록의 효력은 적법 요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이 4번으로 돌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맞나요? 1번 현행 법령상 개설 등록이 가능한 경우는 공인중개사와 법인뿐이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등록할 수 없죠. 2번 개설 등록은 대인적 행정처분이다. 이 사람을 보고 등록을 해줍니다. 사무소를 보고 등록해 주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대인적 처분이다. 3번 등록은 일심 전속성이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는 없다. 그 사람에게만 딸려가는 권리니까. 그죠? 5번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 기준을 갖추고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거부할 수 없는 밑줄 긋습니다. 기속적 처분이다.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반드시 등록은 해줘야 되지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조건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속적 조건이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 4번 등록이라는 성질을 행정법적 측면에서 정리한 시간입니다. 4번 넘어갑니다. 자격시험 제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참 까칠하게 그렸죠. 옳지 않는 것 답이 5번입니다.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근데 무효로 하거나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그죠? 주의해서 무효가 되고 5년간 시험 자격을 제한합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는 것 5번으로 정리했으니까 나머지 1, 2, 3, 4는 다 맞는 걸로 정리하시고 또 3번 지문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자격시험의 원칙적인 시행권자는 시도지사이며 예외적으로 국토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으나 자격증은 언제나 누가 교부한다? 시도지사만이 교부한다. 이런 지문들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 동그라미 2번 중개업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많죠. 한정치산자, 검치산자, 미성년자 등은 결격 사유죠. 당연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합격하면 자격증도 교부됩니다. 옳지 않는 것 5번이었습니다. 5번 내려옵니다. 다음 중 개공사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여러분 이 문제가 끝나고 나시거든 결격 사유는 반드시 읽어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출제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자 답은 5번. 무는 공인중개사법상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징역 2년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을 받고 그 유예 기간만 경과되었다. 그렇죠?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뭐만 경과되면 된다? 집행유예 기간만 경과되면 벗어납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자는 5번이다. 나머지는 모두 해당합니까? 자, 1번 갑은 현재 18세이나 혼인을 하여 성년 의제된 상태이다.
자, 미성년자는 혼인하더라도 중개업을 할 수가 없죠. 무조건 미성년자는 19세가 넘어야 한다. 2번 어른 파산 선고를 받았으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현재는 법원에 복권을 신청한 상태이다. X입니다. 파산자는 반드시 뭐 돼야 된다? 복권되어야 한다. 병은 10년형을 선고받고 7년 복역 중 가석방되고 3년이 경과되었다. 여러분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하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아따 많이도 받았다 10년 그죠? 자 1, 2, 3, 4 1, 2, 3, 4, 5, 6, 7, 8, 9, 10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면 당연히 10년 동안에는 교도소에 있어야 되니까 중개업을 못하겠죠. 그리고 만기 종료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우리 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살짝 응용하면 징역을 받은 날로부터는 몇 년 지나야 됩니까? 10년 동안은 교도소에 있어야 되니까 중개업을 못하고 그날로부터 3년이니까 13년이 지나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7년을 복역하고 가석방이 되었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년을 복역하고 가석방이 되었다. 자, 가석방이라는 것은 가짜로 석방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 더 적은 것 같다. 종료된 날로부터 이제 10년이죠. 자, 그러면 7년을 복역하고 가석방 되었으면 나머지 3년은 집에서 살아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가석방이 완성된 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니까 응용을 하면 가석방 받은 날로부터는 얼마가 지납니까? 집에서 살아도 3년은 살아야 되고 3년이니까 6년이 필요하겠죠. 자, 지금 뭐라 했다? 10년을 선고받고 7년을 복역하고 가석방 되고 3년만 경과하면 안 되죠. 지금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더 있어야 되니까 6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X. 4번 정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이미 경과되었다. 자, 우리 단원에서는 벌금형만 나오면 노래 제목이 이벌삼삼이 결격사유죠.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얼마? 300만 원 이상 받은 자는 3년이 경과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1년이 이미 경과되었다. 1년만 경과해서는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결격사유인데 거기 5번에서 4번 문제를 조금만 수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300만 원을 받고 이렇게 해줘야 가장 정확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수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벌금형 300만 원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었다. 그러면 아직도 2년이 남았다 이 말이에요. 결격사유 이벌삼삼으로 체크해 주시고 답은 5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만약 수험생 여러분이 4번은 벌금 300만 원이 빠져서 난 이것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면 그 지문도 맞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6번 갑니다. 이 법상 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답이 딱 정해져 있죠. 나머지는 다 신고사항인데 4번 공동중개사무소 설치 신고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여러분 수업을 많이 해왔지만 공동사무소는 설치 신고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의 사무소에 개공사가 자기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하고 있겠죠. 중개보조원 소속공사를 데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한 개공사가 야 사무소를 같이 사용하자 하고 이 사람이 들어옵니다. 두 사람이 들어와도 되고 세 사람이 들어와도 되죠. 이렇게 해서 공동사무소라는 것은 사무소는 하나인데 여러 명의 개공사가 같이 사용하니까 그걸 공동사무소라고 부르는데 공동사무소를 만드는 방법은 이 사람이 이쪽으로 이전 신고를 합니다. 자기 사무소가 있던 사람이 신고를 이전을 해서 같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 생초보 개공사는 나는 이쪽으로 아예 등록을 하겠다. 그래서 등록을 해서 만들어지지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말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전과 뭐 등록의 절차로서 만들어집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동사무소는 설치 신고해야 한다 하면 따라가는 학생들 많습니다. 특히 주의하실 것.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것. 나머지는 다 신고사항입니다. 7번 내려옵니다. 이 법상 7일이라는 기한 또는 기간을 갖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가볼까요? 1번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 등록 통지 7일 내로 서면 통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장 변경 시 변경 등록 7일 내로 변경 등록하죠. 자격증이 취소되면 반납 며칠 만에 해야 된다? 7일 내로 합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서 처리 기간 요거 조심하셔야 되죠. 사무소 이전은 10일 내로 신고를 하면
처리는 며칠 만에 해준다? 7일 만에 해주죠. 그럼 맞다 이 말이에요. 자, 해당되지 않는 것 5번. 전속 중개계약에서 공개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통지하는 시기 언제?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자, 나는 이 물건에 대해서 지하철하고 거리는 몇 분 거리에 있고 가격은 얼마다 라고 정보를 공개했으면 공개한 정보를 의뢰인에게는 지체 없이 통지하지 7일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5번입니다. 8번 넘어갑니다.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와 법인과의 차이점만을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돌았습니다. 자, 사무소 설치 면적 차이 있다? 없다. 차이 없다. 우리 중개사무소는 몇 제곱미터 이상을 갖추라는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차이 없다. 실무교육 이수 대상자 차이 있다.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에 대해서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그건 중개법인에 있는 사원 임원이 아닌 자는 받을 필요는 없죠. 그 실무교육 이수 대상자 차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분사무소 설치 가능 여부 법인만 설치할 수 있죠. 그래서 차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보정 설정 금액 차이 있습니다. 개공사 얼마 가입하죠? 개공사 1억, 법인은요 2억 차이 있잖아요. 차이 있다. 겸업 업무 차이 있죠. 개공사, 개인인 개공사는 업무에 제한이 없죠. 안마 실수 수업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공부하죠. 그런데 법인은 14조 업무만 하여야 한다. 차이 있다. 등록 인장 차이 있습니까? 차이 있다. 자, 법인은 반드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그런데 개인인 공인중개사는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을 등록하니까 우리는 일명 이를 막도장을 등록한다. 그랬잖아. 그죠? 차이 있다. 중개 대상물의 범위 차이 없다. 그죠? 토, 근, 입, 광, 공 모두 다 거래할 수 있습니다. 고용이 가능한 고용인의 수, 중개보조원을 법인은 몇 명, 공인중개사는 몇 명을 갖추어라 라는 제도가 있다 없다? 없죠. 차이 없다. 자, 차이점 있는 것 니은, 디귿, 리얼, 미움, 비옵. 답은 몇 번? 4번 5개 이렇게 갑니다. 자, 문제는 가볍게 보이는 것 같지만 이 법인과 개공사 간의 관계를 알고 있느냐라는 중요한 지문이죠. 이 정도만 여러분이 다 정리하더라도 이 중개사법 전반적인 이해를 갖추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9번 돌아왔습니다. 이 법상 개공사의 고용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일단 답이 3번이죠. 자,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을 하면 대표자를 다시 선임할 때까지는 거기 있는 소공사도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맞다. 그죠? 왜 그러냐면 업무가 계약이 성립되고 소공사가 계약을 성립했더라도 반드시 법인의 대표자 같이 서명 날인해야 되잖아. 그죠? 대표자가 없으면 수행할 수는 없다. 답은 3번입니다. 자, 틀린 거 수정합시다. 1번. 개공사가 소공사를 고용한 경우에 고용한 날로부터 7일 내로 신고하여야 한다. X. 자, 고용신고 언제까지죠?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합니다. 2번. 모든 개공사는 그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중개보조원을 두어야 한다. X. 중개보조원은 둘 수 있다. 임의적인 사항입니다. 4번. 법인인 개공사가 고용한 소공사를 고용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2개월 내로 그 인원만큼 고용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도 없다. 그죠? 자, 그 대신에 법인의 임원 중에 사원 임원의 3분의 1은 공인중개사일 것. 이랬으니까 만약 공인중개사의 숫자가 모자라면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기본적인 고용인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을 빠진 만큼 채워 넣어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5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법인의 사원 임원은 고용인인 소공사에 포함된다. 그런데 안 넣는다니까 또 X다. 그죠? 우리 소공사의 정의는 3마디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원 임원을 포함하여 업무를 수행도 하고 보조하니까 포함되지 않으니까 하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9번에 옳은 것은 3번 이렇게 갑니다. 10번 내려왔습니다. 이 법령상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는 자, 이런 지문에서 여러분이 짚어야 될 것 거기에 행정처분에 줄 닦았습니다. 행정처분만 나오면 자동으로 정지나 취소를 정지시키거나 취소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행정처분 그럽니다. 행정처분 밑에 정지 취소 적고 행정형벌 밑에다가는 징역이나 벌금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반드시 따라다녀야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행정처분 하면 뭐라고요? 정지나 취소. 행정형벌 하면 뭐라고요? 징역과 벌금. 됐습니까? 반드시 이 말이 붙어야 되는데, 자, 이것이 되지 않는 자, 답이 5번 협회죠. 협회는 받았다 하면 얼마짜리다? 500만 원짜리 과태료죠. 500만 원짜리 과태료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른다? 질서벌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협회는 질서벌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5번. 자, 나머지는 전부 다 정지나 취소, 형벌이 됩니까? 1번 개공사, 당연히 이중소속했다. 그러면 등록이 취소되고 1년에 1,000만 원 이렇게 나가잖아요. 소공사 마찬가지 이중소속하면 1년에 1,000만 원 받고 소공사는 자격 정지됩니다. 이중소속되면 어쨌든 정지나 취소가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거래정보사업자 허위로 정보를 공개하면 취소되고 1년에 1,000만 원 이렇게 갑니다. 공인중개사 말할 것도 없이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대여했다. 징역이나 벌금 나오겠죠. 1년에 1,000. 그리고 그 자격증은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취소시킵니다. 그래서 정지나 취소는 행정처분, 징역과 벌금은 행정형벌로서 딱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11번 넘어갑니다. 11번 이 법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옳지 못한 것은 답이 5번에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사무소를 2개 이상 설치했다면 등록은 반드시 취소된다. X. 취소할 수 있다. 우리는 이를 상대적 취소 사유라 부릅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를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이중사무소잖아요. 이중사무소라는 말은 이중사무소는 노원구에 등록은 하나만 딱 하고 노원구 A동에 사무소를 갖추고 B동에 사무소를 갖추었다. 우리는 이것을 이중사무소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이중사무소를 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다가 하나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상대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다니까요.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 이중 등록 사무소하고는 구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중 등록 사무소라는 것은 노원구에 등록을 하고 A동에 사무소를 갖춘 자가 강남에 가서 또 등록을 합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가서 또 등록을 하고 역삼동에다가 역삼동 A-동이라죠. A-동에 사무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사무소가 2개인 것은 같지만 이것은 등록은 한 군데만 하고 사무소가 2개잖아요. 근데 여기는 등록을 2군데 해서 사무소가 2개 나오면 요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이중 등록 사무소는 똑같이 1년에 1,000만 원은 해당되지만 받았던 등록은 어떻게 된다? 절대적 취소 사유니까 여기 상대적 취소하고는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구분해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까는 이중사무소는 1년에 1,000원 똑같은데 상대적 취소를 해놓고 지금은 왜 또 절대적 취소입니까? 이중 등록한 사무소하고 구분을 못 하더라니까. 그죠? 요 개념을 잘 익히시고 지금 예를 들어 드렸던 이 그림 내용을 잘 자꾸 익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옳지 못한 것 5번. 그럼 나머지는 다 맞겠죠? 1번. 사무소는 반드시 등록 신청 전에 확보해야 된다. 그렇죠? 2번 모든 개공사가 사무소를 한 개만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잖아요. 3번 개공사가 사무소에서 반드시 중개 업무만을 수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할 수도 있고 14조 겸업 업무도 할 수 있으니까 중개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4번 사무소는 용도가 맞아야 하며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건물이라 하므로 무가 건물이나 대장에 등록은 돼 있으나 등록 신청 당시 불법으로 정개축된 건물에는 사무소를 설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5조. 그래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12번 돌아왔습니다. 비밀 준수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옳지 못한 것은 참 만만찮았을 겁니다. 답이 3번입니다. 업무상 취득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라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 틀려요. 갈로 열고 예외사항 있음 이렇게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비밀은 준수해야 되지만 예외사항이 있다니까요. 자, 어떤 예외사항? 자, 첫째 본인이 성락을 했다. 이야기해도 좋다. 그러면 비밀을 안 지켜도 되겠죠. 두 번째 다른 법령에 따라서 청문회에 출석했다. 법정에 출석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법정에 출석한 자 나는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언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 허위의 죄를 받겠습니다. 선서하는 거 보셨죠? 그럴 때는 아는 비밀을 그대로 이야기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성관주의 의무가 있을 때에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자, 성관주의 의무라는 건 이거죠. 이 부동산이 다음 달에 경매 처분될 것이다. 이런 비밀을 알았다면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말 안 하고 있으면 매수자 사는 사람은 큰 피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다면 이야기를 해도 되는 예외에 해당하고 요 3번을 특별히 잘 보셔야 됩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죠. 여러분이 중개를 하다 보니까 아, 이 집은 비가 많이 오면 축대가 무너져서 위험하겠구나. 이런 비밀을 알았으면 나는 비밀을 준수한다 하고 말 안 하고 있으면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잖아. 그죠?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죠. 자, 그렇다면 12번에 3번 어떠한 경우라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 X다 이 말이에요. 예외사항이 있다. 자, 나머지는 전부 비밀 준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4번 이 의무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리고 줄하나 껐습니다. 항상 나오는 말, 이 죄는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한다. 이런 지문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또 동그라미 5번 개공사가 이 의무를 위반했다 해서 반드시 등록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비밀 준수 의무 위반은 1년에 1,000이라는 형벌만 있지 제재는 다른 제재는 없죠. 이런 것들을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13번 들어왔습니다. 소속 공사의 의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답이 2번이죠. 자, 소공사의 의무 중에 거래계약서 및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옆에다가 자격정지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자, 소공사만이 뭐를 받는다? 자격이 정지되는데 자격 정지 사유가 무엇입니까? 참 노래도 많이 불렀다 그죠? 이인, 설, 개, 금 두 사람을 설설기게끔 만들면 자격이 정지됩니다. 그때 이인, 설설, 개, 금의 두 번째 개가 뭔가 하면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면 뭐 받는다? 자격 정지 받으니까 계약서 이중 작성 거짓 기재는 하여서는 아니 되겠죠. 자, 그럼 답은 2번인데 나머지 것들 1번 당해 업무 수행 시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의 의무. 자, 당해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의무는 개공사에게 있죠. 소공사 해도 관련계는 없지만 3번 매매계약서 작성 시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개공사에게 있습니다. 자격증 개시 의무 개공사가 개시해야 됩니다. 직무교육 이수의 의무. 자, 이것도 X. 소공사는 뭐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을 받지. 직무교육은 누가 받는다? 중개보조원이 받아야 될 의무죠.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은 답이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14번 협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답이 5번이죠. 협회의 주된 사무소 즉 본사는 반드시 서울특별시에 둘 필요는 없다. 맞다. 그죠? 이렇게 법이 개정됐죠. 지금은 세종시가 출범했다는 거 아시죠? 그죠? 행정수도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본사를 반드시 서울에 두어야 한다면 X입니다. 틀린 것은 옳은 것은 5번. 자, 틀린 거 수정합니다. 1번. 부칙 6조상의 개공사는 협회 회원이 될 수 없다. X. 개공사는 전부 다 될 수 있습니다. 부칙 6조거나 말거나. 2번 공인중개사 300명이 발기합니까? 개공사 300명입니까? 개공사. 영업을 하는 자만이 협회에 가입하잖아요. 개공사 300명이 가입해야 되고 발기해야 되고. 마찬가지 3번 창립총회는 공인중개사 600명이 아니죠. 개업 공인중개사 600명 이상이 총회를 엽니다. 4번 창립총회는 서울에서는 100명, 각 시도에서는 얼마? 20명 이상의 개공사가 참여해야 되지. 또 공인중개사 아니죠. 지금 이 시간까지 와가지고 개공사, 개업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를 구분 못한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개공사는 자격을 취득하고 사무소를 등록한 자예요. 중개업을 하는 자고 공인중개사는 말 그대로 자격증만 취득한 자예요. 그게 공인중개사잖아. 그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옳은 것은 5번이었습니다. 15번 넘어갑니다. 자, 역시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 예전에 이 사람을 중개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답이 4번이죠. 자, 4번을 설명하려니까 또 3번을 안 할 수도 없네요. 자, 처음부터 같이 갑시다. 1번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는 없다. 맞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원래 사무소가 있는 시도만 해야 되지만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하면 거기에 공개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지역 외의 것도 할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이 있죠. 5. 3번 위임인을 위해 경매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을 할 수 없으나 본인이 직접 매수자가 되어 입찰에 참석할 수는 있다. 아주 맞는 말이죠. 자, 부친유저는 경매물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자기가 그 경매물을 자기가 받는 것은 제한할 필요는 없잖아요. 맞다. 근데 4번 이런 3번의 경우 중개인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그 중개인을 위해 수수료 없이 입찰 대리를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과 변호사법을 각각 위반한 경우로 해당한다 라는 말도 있을 수가 없죠. 자, 이 중개인도 자기 물건 자기가 하나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매수 신청을 해줄 수는 없지만 받을 수 있죠. 근데 그 중개인 밑에 있는 소공사가 그 중개인보다 뭐 경매 실력이 있는 모양이죠. 받아주거나 또는 자기 물건을 받는 거 이 법에서 제한해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죠. 자, 우리 법은 법인하고 개공사만이 저 의뢰인을 대신해서 받아줄 수 있을 뿐이니까 그 개념하고를 잘 구분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고 5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와는 게시하는 것, 사무소 명칭의 문자의 범위, 경공매 취급 여부, 폐업 후 재등록 가능 여부, 공인중개사 자격증 유무 결격 사유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게시물 하면 일단 부준유저는 자격증 없으니까 게시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무소 명칭의 의무, 개공사는 법인은 개공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쓰지만 부친유저는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죠. 그 명칭에 대한 의무. 경매매 부동산 취급할 수 있고 없고. 자, 폐업하고 재등록. 공인중개사는 되지만 부친유저는 안 되죠.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니까. 자격증 있고 없고 결격 사유 등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16번 들어왔습니다. 경매 부동산의 입찰 대리 신청과 관련한 설명입니다. 옳지 못한 것은 답이 1번이죠. 자,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한 개공사는 경매 부동산은 어떠한 물건이라도 본인이 직접 매수인이 되지 못한다. 말도 안 되죠, 그죠? 자, 의뢰인이 받아주세요 한 물건을 자기가 매수 신청하면 안 되겠지만 그 의뢰인 말고 자기가 다른 물건을 같이 가서 받는 거 제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1번 조심하셔야 돼요. 틀린 것 1번. 자, 봅시다. 2번. 경매 부동산의 채무자를 해당 물건의 위임으로 하는 입찰 대리는 할 수 없다. 사실은 이거는 입찰 대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채무자,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그 물건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안 되고.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경매 사건에 있어서 임차인을 대리하여 입찰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우선 매수 신고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차인 우선 매수할 수 있습니다. 4번 차순위 매수 신고는 유효한 입찰 신청을 한 자라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맞다. 그죠? 자, 우리는 차순위라는 말은 2등이죠. 차순위 매수자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는가 하면 자, 이 물건이 경매 처분되었습니다. 1등이 1억 3천입니다. 자, 뭐 감정가 1억짜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보증금 1,000만 원 내고 1등이 되었는데 2등이 1억 2,500입니다. 이 사람 2등이죠. 이 사람도 보증금은 1,000만 원을 냈을 겁니다. 자, 그런데 1등이 보증금 1,000만 원 내고 1등이 되었으면 나머지 1억 2천이라는 대금을 1개월 내로 납부해야 경매가 끝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1등은 돼놓고는 마지막 한 달을 기다렸는데 대금을 안 내는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변했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자, 대금이 안 들어오면 다시 경매하는 것을 재경매라 그러는데 이 재경매를 하게 되면 또 시간이 많이 가잖아. 그죠? 그래서 2등이 원한다면 차순위 매수자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럼 자기가 원하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차순위는 2등이라고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1등 1억 3천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높게 적어내야 돼. 자, 그러면 1억 3천에서 보증금을 빼면 얼마? 1억 2천이죠. 1억 2천 이상 적어내고 2등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차순위가 되잖아요. 1억 2,500원. 자, 근데 이런 사람 있겠죠. 1억 3천이 1등. 그런데 1억 1천이 2등이다. 이 사람은 차순위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죠? 다시 정리하면 뭐 입찰 보증금, 낙찰 받은 본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높게 적어내고 2등 해야 돼. 그래서 차순위로 항상 차순위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지문도 한번 익혀보시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4번도 맞고 5번 자동차나 건설기계도 법원 경매로 법원에서 진행되나 이는 입찰 대리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찰 대리할 수 있는 물건은 중개대상물과 동일하죠. 어떤 거? 토, 건, 입, 광, 공에 대해서만 매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 건, 입, 광, 공에 대해서만. 답이 1번이었습니다.
17번 갑니다. 자, 또 시험에서 빠질 수 없는 단원이죠. 개공사 등의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판례죠. 답은 3번입니다. 개공사 병은 거래계약을 중개하고 보수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가의 당좌수표를 받았으나 당좌수표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지금 1,000만 원이라는 수표를 주면 한 달 뒤에 결제된다. 이게 수표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당좌수표를 받았으나 그 약속음이 부도 처리되었다. 부도 처리됐다는 말은 한 푼도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한 푼도 못 받더라도 벌써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을 때 금지행위로 본다라는 판례죠. 아주 주의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해당되는 것 3번. 자, 그리고 나머지들은 전부 해당 사항 없나요?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갑은 상가 몇 채를 소유하면서 중개업과 임대업을 하고 있다. 개인인 개공사는 업무에 제한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업무라도 할 수 있습니다. 2번. 개공사인 을은 일간신문에 광고된 A 소유 주택을 직접 매수하였다. 자, 중개대상물을 직접 매수하면 직접 거래 위반 사연에 해당되나 광고가 돼 있는 물건을 구입하였다. 광고가 돼 있다는 말은 누구라도 살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 그죠? 직접 거래로 보지 않는다라는 판례. 4번 개공사 정은 매수인 B를 대리하여 매도인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니까 양쪽을 대리한 것이 아니고 한쪽만 대리했죠. 일방 대리는 가능하다. 그건 금지가 아니다 이 말이죠. 5번 개공사 문은 D가 분양받은 상가에 대한 권리를 E에게 양도하는 거래계약을 중개하였다. 분양받은 상가 권리는 권리가 없는 것들을 중개할 수도 있겠죠. 뭐 이거 위반된 금지행위는 아니잖아요. 뭐 수수료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차후 문제고, 그렇죠? 자, 금지행위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3번은 중요한 판례입니다. 18번 보겠습니다. 자, 이 법상 개공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답이 3번이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도 개공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개인도 프랜차이즈업 할 수 있죠. 어차피 개인 중에서 부칙 6조만 경매 업무를 못하지 개인은 어떤 업무라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겸업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옳은 것은 3번. 틀린 거 수정할까요? 1번. 개공사의 종별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X. 그런 규정은 없다. 2번. 부칙상의 개공사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외의 물건을 취급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X. 부칙 6조가 업무지역을 위반하면 6월 이내에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틀렸고 4번. 취급 업무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 종별은 법인인 개공사뿐이며 이를 위반하여 중개업을 영위하게 되면 등록이 취소된다가 아니고 취소될 수 있다. 그래서 법인이 겸업 업무를 위반하면 등록 기준 미단이죠. 상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틀렸고 5번. 특수법인인 개공사가 중개법인의 겸업 업무를 취급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된다. 그런 규정은 없다. 그래서 답은 3번. 19번입니다. 중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중개계약 돌았습니다. 이렇게 행위는 중개를 하는 거고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많이 하겠죠. 의뢰인과 개공사 간에 일어나는 것을 중개계약 그럽니다. 의뢰인이니까 매도인하고 하는 것도 당연히 중개계약이겠죠.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를 중개계약 그럽니다. 중개계약. 자, 이 계약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 답이 2번이죠. 자, 구두에 의한 중개계약은 불가능하며 벌써 틀렸죠. 여러분이 매수자라도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할 때 말로만 하지 중개계약서 적읍시다 이런 말 안 하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구두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불가능하며 했으니까 2번부터 X. 자, 나머지 맞습니까?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합의이다. 의뢰인과 개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다. 5. 3번. 거래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 먼저 뭐가 돼야 된다? 중개계약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거래가 성립되기 전에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부터 있어야 된다. 맞는 말이죠. 4번. 이런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은 낙성계약이나 체결상 의무가 없는 임의적 계약이다. 자, 이런 하나 사주세요라고 들으면 반드시 사줘야 된다. 사줘도 되고 안 사줘도 되고, 사줘도 되고 안 사줘도 되죠. 사주면 좋고 수수료 받으니까 임의적 계약이다. 5번. 이런 중개계약은 개공사에게 중개보수 청구권을 발생시킨다. 이 중개계약이 있어야만 이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뭐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2번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쉽시다. 20번입니다. 이 법령상 거래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옳지 않는 것은 답이 1번이죠. 자, 거래계약서는 우리는 법정 서식이 없다고 열심히 배우셨죠. 그런데 국토장관은 표준이 되는 거래계약서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X, 정하여 때문에 X입니다.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토장관은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거래계약서를 정하지도 않았고 또 권장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옳지 않는 것 1번. 자, 2, 3, 4, 5 맞나요? 개공사는 자신이 작성한 계약서든 소공사가 작성한 계약서 등 반드시 항상 같이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3번. 당사자 합의가 있었다면 거래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당연합니다. 해야 되지만 서명 날인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유효하고 소공사도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다. 맞다. 왜? 자기가 업무를 수행했을 때만 하면 되니까. 5번. 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모든 개공사가 함께 서명 날인해야 됩니다. 여러 명의 개공사가 개입됐다면 모두 다 참여해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 1번이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2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